내가 쥐어준 블랙카드로 상간녀한테 청담동 명품백을 사다 바친 주제에 감히 내 얼굴에 이혼 합의서를 집어 던져? 내가 다정하지 않다느니, 그 여자가 진짜 사랑이라느니? 눈앞에서 뻔뻔하게 짓거리는 박민환을 보며 나는 일말의 분노조차 느끼지 않은 채 그저 미소를 지으며 서명했다. 그는 아마 잊은 모양이었다. 자기 어머니가 서울 최고급 병원의 VIP 특실에 머물며 한 대에 수천만 원을 호가하는 수입산 표적 항암제를 맞을 수 있는 건 그의 그 알량하고 우스운 대리 월급 때문이 아니라 바로 나, 서지안의 서명 하나 덕분이라는 사실을. 내가 그렇게 찾아 헤매던 찐사랑을 만났으니 매달 억 단위로 찍히는 청구서도 이제 그 대단한 사랑으로 둘이서 알아서 감당해보시지. 도어록 비밀번호는 이미 바꿨으니 지옥에서 영원히 사랑하기를 바라며 구독 버튼을 눌러주시고 저와 함께 오늘의 이야기에 귀 기울여 보세요. 재산 분할은 포기해라. 위자료는 단 한 푼도 받을 생각 꿈에도 하지 말고. 이것도 다 우리 집안의 체면을 위해서니 그리 알아라. 서울대병원 특급 VIP 병실 안, 가습기가 뿜어내는 미세한 수증기가 작게 쉬익거리는 소리를 내고 있었다. 이 소리는 죽은 듯 고요한 방 안에서 무한히 증폭되어 마치 독사가 귓가에서 혀를 낼름거리는 것처럼 느껴졌다. 공기 중에는 고급 소독약 냄새와 시들어가는 백합향이 기괴하게 뒤섞여 코끝을 찔렀고 내 목구멍마저 턱턱 막혀왔다. 최고급 가죽 소파에 앉은 시어머니는 얼음을 가득 채운 생수 한 잔을 집어들었다. 유리잔 겉면에 맺혀있던 물방울이 곱게 관리된 그녀의 손가락을 타고 흘러내려 값비싼 마호가니 테이블 위로 툭 하고 극히 미세한 소리를 내며 떨어졌다. 그 소리는 내 고막을 두드렸고 연달아 위장까지 쥐어짜이듯 경련하게 만들었다. 그녀는 고개를 뒤로 젖히더니 꿀꺽꿀꺽 목을대를 굴리며 그 얼음물을 단숨에 들이켰다. 얼음 덩어리들이 유리잔 벽에 부딪히며 쨍그랑거리는 날카롭고 청명한 소리를 냈는데 마치 사형 집행전의 카운트다운처럼 들렸다. 우리 민환이가 지금 대기업 본부장이 된 거 알지? 어머니가 빈 유리잔을 테이블 위에 쾅 하고 거칠게 내려놓자 잔 밑바닥과 상판이 부딪히는 둔탁한 소리에 그 얇은 이혼 합의서가 파르르 떨렸다. 너는 평생 죽어라 일만 할 줄 아는 평범한 회사원 주제에 애 하나도 못 낳고 진작부터 우리 아들한테는 과분했어. 군말 없이 도장 찍고 깨끗하게 나가 떨어져라. 내 입에서 더 험한 소리 나오게 만들지 말고. 내 시선은 천천히 아래로 향해 테이블 위 반듯하게 인쇄된 이혼 합의서에 머물렀다. 검은색 바탕체 글씨들이 마치 빽빽하게 줄지은 개미떼처럼 내 시신경을 갉아먹는 듯했다. 나는 두 손을 무릎 위에 포개어 얹고 있었지만 손톱은 이미 손바닥의 연한 살점을 깊숙이 파고든 상태였다. 아팠다. 하지만 이런 물리적인 고통은 차가운 손이 심장을 무자비하게 움켜쥐고 이리저리 비틀어 쥐어짜는 듯한 그 아득한 질식감에 비하면 아무것도 아니었다. 바로 3년 전 가을, 오늘처럼 서늘한 바람이 불던 어느 오후였다. 관악구에 햇빛 한 줌 들어오지 않던 반지하 단칸방. 벽지에는 만성적인 습기 때문에 구역질 나는 곰팡이가 피어 있었고 공기 중에는 쾌쾌한 하수구 냄새가 가실 날이 없었다. 그때의 박민환은 싸늘한 시멘트 바닥에 무릎을 꿇고 손을 싹싹 빌며 싸구려 큐빅 하나 박히지 않은 보잘것없는 은반지를 쥔 채 눈물을 뚝뚝 흘리며 내게 말했다. 지아나, 비록 내가 지금은 가진 게 하나도 없지만 맹세할게. 평생 너한테 손에 물 한 방울 안 묻히게 해줄게. 내 목숨을 바쳐서라도 널 지켜줄게. 그 시절에 나는 국내 최상위권 의료기기 그룹의 유일한 후계자였지만 그 우습기 짝이 없는 순수한 사랑 하나를 위해 집안의 신분을 숨겼었다. 맞춤 제작된 최고급 실크 슈트를 벗어던지고 쓰레기 같은 동대문 2월 상품 셔츠로 갈아입었으며 미슐랭 레스토랑의 코스 요리를 포기하는 대신 유통기한이 당장 오늘까지인 편의점 삼각김밥을 그와 함께 나눠 먹었다. 추석 명절에는 허리가 끊어질 듯한 통증을 참아가며 찌든 기름 냄새가 진동하는 그 비좁은 주방에서 뜨거운 기름팬 앞에 쭈그려 앉은 채 꼬박 10시간 동안 차례상에 올릴 동그랑땡을 굽고 또 구웠다. 그런데 그는 어땠는가? 거실에 편안하게 대자 누워 시원한 캔맥주를 마시며 텔레비전 예능 프로그램을 낄낄대며 보느라 내 피로 따위는 철저하게 외면했다.
나는 그것조차 사랑을 위해 응당 거쳐야 할 적응의 과정이라고 생각했고, 내가 그저 몸을 낮추고 끝없이 인내하기만 한다면 따뜻한 가정을 얻을 수 있을 거라 착각했다. 하지만 지금 내 목숨을 바쳐서라도 지켜주겠다며 맹세했던 그 남자는 내게 등을 돌린 채 병실의 거대한 통유리창 앞에 떡하니 서 있었다. 그의 어깨가 미세하게 들썩였고 손가락은 스마트폰 액정 위를 빠르게 두드리고 있었다. 굳이 보지 않아도 그가 뭘 하고 있는지 뻔히 짐작이 갔다. 불과 1시간 전 나는 그가 회사에 새로 들어온 이유라 인터넷 손을 깍지 낀 채 병원 지하 주차장에 있던 수입차 조수석에 그녀를 태우는 모습을 두 눈으로 똑똑히 보았다. 그 차 역시 내가 임원진 특별복지라는 명목을 꾸며내 사비로 한 번에 결제해서 그에게 선물해준 차였다. 내 호흡은 점차 가빠졌고 흉방 안쪽에서 불덩이가 타오르는 것 같았지만 온몸의 혈관을 타고 흐르는 피는 얼음장처럼 차가웠다. 나는 박민환의 냉랭한 뒷모습을 뚫어질 듯 노려보았다. 눈시울이 시큰거리며 아파왔지만 단 한 방울의 눈물도 흐르지 않았다. 사람이 극도의 절망에 빠지면 애써 울음조차 나오지 않는 법이다. 그저 세상의 모든 소리가 빨려나간 듯 진공 상태가 되고 내 귓가에 미친 듯이 뛰고 있는 텅 빈 심장 박동 소리만이 울릴 뿐이었다. 뭘 그렇게 빤히 쳐다봐. 빨리 도장 못 찍어. 어머니가 짜증 섞인 목소리로 얼른 재촉했다. 분기탱천한 그녀의 얼굴에 붙은 심술보가 부들부들 떨렸고 눈빛에는 경멸과 혐오가 가득했다. 내가 보안 요원이라도 불러서 질질 끌어내줄까? 나는 숨을 깊게 들이마셨다. 서늘한 공기가 폐부 깊숙이 밀려 들어오며 한순간 내 안의 모든 나약함과 미련을 얼어붙게 만들었다. 꽉 쥐고 있던 두 주먹을 천천히 풀자 손바닥에는 4개의 깊고 빨간 반달 모양의 핏자국이 선명하게 남아있었다. 나는 부드럽게 오른손을 뻗어 합의서 옆에 놓인 검은색 만년필을 집어들었다. 차가운 금속 소재의 펜대 촉감이 서늘했다. 나는 엄지와 검지로 펜 뚜껑을 잡고 가볍게 위로 당겼다. 뽕 하는 경쾌한 소리가 작게 울렸다. 나는 고개를 숙이고 펜촉을 합의서 하단 우측 여백에 조준했다. 펜촉이 종이에 닿는 순간 사각사각하는 기분 좋은 마찰음이 퍼졌다. 손목을 부드럽게 놀리자 고급 잉크가 종이 섬유 사이로 빠르게 스며들며 번져나갔다. 티끌만 한 망설임도 단 1초의 머뭇거림도 없었다. 마지막 획을 그어내릴 때 나는 심지어 종이 한 구석에 점을 꾹 눌러 찍기까지 했다. 마치 구역질나는 지난 3년간의 결혼 생활을 담은 관뚜껑에 마지막 대못을 박아 넣는 기분으로 말이다. 원하시는 대로 해드리죠. 어머님, 나는 자리에서 일어나 거침없이 펜을 테이블 위로 툭 내던졌다. 엎어진 펜은 마호가니 테이블 상판을 두어 번 대구르르 구르더니 얼음물 잔 가장자리에 가서야 멈춰섰다. 나는 이 혐오스러운 모자에게 더는 눈길조차 주지 않았다. 그대로 등을 돌려 높은 하이힐 굽을 올리며 한 걸음 한 걸음 병실의 육중한 원목 문을 향해 걸어갔다. 문을 밀치고 나가는 순간 복도에 눈 시린 백열등 불빛이 확 쏟아져 들어왔다. 의료용 카트를 끌고 지나가며 쑥덕거리던 간호사 몇 명이 내 모습을 보고는 화들짝 놀라며 언제 그랬냐는 듯 허리를 꼿꼿이 세웠지만 그들의 눈빛에는 다분히 호기심과 엿보는 듯한 기색이 서려 있었다. 나는 그따위 시선들은 가볍게 무시하고 수직계단 쪽 엘리베이터를 향해 곧장 걸었다. 하행선 버튼을 누르는 찰나 반짝이는 금속 재질이 엘리베이터 문에 내 얼굴이 거울처럼 비쳤다. 창백하고 서늘하며 단 하나의 감정조차 읽을 수 없는 얼굴. 나는 코트 주머니를 뒤져 스마트폰을 꺼냈다. 금속 재질이 싸늘한 기기 뒷면이 손바닥에 밀착되었다. 화면이 켜지고 뿜어져 나오는 불빛이 내 두 눈을 찌르듯 아프게 했다. 나는 능숙한 손놀림으로 스마트홈 제어 앱을 터치했고 화면이 넘어가며 한남동에 위치한 최고급 아파트의 보안 시스템 제어창이 떴다. 스마트폰 화면 위를 맴돌던 손가락이 미세하게 파르르 떨렸다. 그 집은 순전히 내 혼전 재산으로 대출 한 푼 없이 전부 현금 박치기해서 산 곳이었지만 그의 잘난 자존심을 지켜주기 위해 회사가 제공하는 임원용 사택이라고 여태껏 거짓말을 해두었었다. 나는 다시 한번 깊게 숨을 들이마시고 모든 지문 및 비밀번호 삭제 항목을 향해 손끝을 힘껏 내리꽂았다.
시스템이 즉각 빨간색 경고 메시지를 띄우며 다시 한번 확인을 요구했다. 나는 한치의 망설임 없이 확인 버튼을 누른 후 새롭고 알아내기 버거운 12자리의 숫자 조합을 쉴 새 없이 입력해 나갔다. 우웅. 휴대전화가 짧게 진동하며 초록색 글씨를 띄워보냈다. 귀하의 출입 통제 시스템이 성공적으로 업데이트되었습니다. 땡, 맑은 소리와 함께 엘리베이터 문이 열렸다. 서울의 초겨울 사풍이 지하주차장 통로를 타고 무자비하게 들이닥쳤다. 칼날처럼 뺨을 베고 지나가는 그 지독한 한기가 오히려 내 혼미했던 머릿속을 바닥까지 선명하게 일깨워 주었다. 다음 날 오전 10시 정각. 강남구 테헤랄로에 우뚝 솟은 서시 의료그룹 본사 사옥. 최상층 회장실의 거대한 통유리창 너머로 서울 시민들의 바쁘고 번화한 일상이 한눈에 내려다 보였다. 한강 수면은 내리쬐는 햇빛을 받아 차갑게 반짝이며 마치 은빛 쇠사슬처럼 이 도시의 숨통을 단단히 옥죄고 있는 듯했다. 나는 이탈리아제 최고급 수제 송아지 가죽 의자에 깊숙이 몸을 묻은 채 갓 내린 따끈한 블랙커피 한 잔을 손에 쥐고 있었다. 쌉싸름하면서도 고소한 원두의 향미가 널찍한 집무실을 맴돌았지만 그마저도 폭풍전야 같은 이 공간의 냉랭한 기류를 덮기에는 역부족이었다. 집무실의 묵직한 마호가니 양계형 문이 조용히 열리며 단정한 맞춤 정장 차림을 한 김 비서가 태블릿 PC를 품에 안고 들어왔다. 두꺼운 최고급 수제 카페트 덕분에 그녀의 발소리는 숨소리만큼이나 희미했다. 대표 이사님, 지시하신 최신 동향 보고서입니다. 김 비서가 단정하게 허리를 숙이며 태블릿을 내 책상 위로 공손히 내려놓았다. 화면 밝기는 최대로 설정되어 있었고 그 안에는 길고 끝이 없는 은행 거래 내역들이 빽빽하게 나열되어 있었다. 나는 서둘러 액정을 들여다보지 않고 커피를 우아하게 한 모금 머금었다. 타는 듯이 뜨겁고 씁쓸한 액체가 식도를 타고 흘러내리며 내 몸 깊은 곳에 잠들어 있던 피비린내 나는 복수심의 신경망들을 모조리 깨워냈다. 말해봐요. 내 목소리는 가라앉아 있었지만 감히 거스를 수 없는 절대적인 압도감이 배어 있었다. 김 비서의 꼿꼿했던 척추가 한층 더 팽팽하게 펴졌다. 그녀 입에서 흘러나오는 목소리의 속도는 일정했고 온도는 서늘했다. 어젯밤 11시 40분경 박민환 씨와 이유라 씨가 한남동 자택에 무단으로 진입을 시도했습니다. 시스템의 비밀번호 불일치 및 지문 삭제 이력으로 인해 두 사람은 문 앞에서 약 20분간 발을 동동 굴러야만 했습니다. 그 과정에서 박민환 씨가 출동한 아파트 보안 요원들에게 심한 욕설과 난동을 부린 뒤 이유라 씨를 데리고 그곳을 황급히 빠져나갔습니다. 커피잔을 쥐고 있던 내 손가락에 미세하게 힘이 들어갔다. 잔의 뜨거운 열기가 도자기를 넘어 내 손끝으로 스며들었음에도 문 앞에서 얼굴을 붉히며 분통을 터뜨렸을 마치 덫에 걸린 광대처럼 무력하게 펄펄 뛰었을 박민환의 그 우스꽝스러운 꼴이 너무도 생생하게 그려졌다. 그래서 다음은요. 오늘 새벽 2시 박민환 씨는 청담동에 위치한 최고급 부동산 중개소에서 프리미엄 전세 계약서에 도장을 찍었습니다. 김 비서의 길고 섬세한 손가락이 태블릿 위를 쓱 쓸고 지나가며 계약서 사본 파일 하나를 띄웠다. 임대 풀옵션 전세 보증금만 무려 20억 원짜리 물건이었습니다. 그는 결제 수단으로 이사님 명의로 발급된 한도 무제한의 VIP 블랙 가족 카드를 긁었습니다. 내 시선이 그제야 액정에 온전히 머물렀다. 그것은 은행에서 자동으로 발송된 카드 승인 알림 메시지 캡처 화면이었다. 아주 큼지막하게 쓰인 20억 원이라는 글자가 문자 한가운데 선명하게 박혀 내 눈을 찔러댔다. 내 입꼬리가 무의식 중에 비틀리며 가학적이고 조롱 섞인 호선을 그려냈다. 박민환, 이 얼간이 같은 새끼. 넌 도대체 얼마나 머리가 나쁜 거니? 장장 3년이야. 정말로 그 카드에서 결제 승인이 떨어지는 돈들이 내 그 알량한 대기업 본부장이라는 직함에서 나오는 혜택이라고 믿었던 거야? 내 거대한 그늘막에서 벗어나서도 이 피도 눈물도 없는 잔혹한 세상에서 내가 계속 돈다발을 펑펑 쓰며 살아갈 수 있을 거라 생각했다고? 덧붙이자면 김 비서가 보고를 이어갔다. 평소 감정이 없던 그녀의 말투에서도 미세한 경멸과 비웃음이 묻어났다. 오늘 아침 이사님의 전 시어머님 되시는 분께서 서울대병원 VIP 병동층 공용 휴게실에 앉아
다른 환자 보호자들 앞에서 대놓고 일장 연설을 늘어놓으셨다고 합니다. 자랑인즉슨 자기 아들이 조만간 젊고 예쁜 재벌가 금수저 아가씨와 새 장가를 들 예정이라며 거들먹거렸고 그게 바로 지금 거론되는 이유라 인턴입니다. 이유라 씨 역시 오늘 아침 일찍 값비싼 프리미엄 홍삼 세트를 바리바리 싸들고 문병을 와서는 두 사람이 그 병실 안에서 다음 달 한남동 최고급 빌라로 들어갈 인테리어 공사 계획을 아주 쩌렁쩌렁하게 떠들었다고 합니다. 나는 커피잔을 손에서 놓았다. 넓은 집무실 안을 갈라놓는 탁 하는 소리가 이토록 청명하게 들릴 줄이야. 나는 천천히 자리에서 일어나 통유리창 앞으로 바짝 다가섰다. 발밑으로 개미떼처럼 바쁘게 오가는 끝없는 차량 행렬을 내려다보고 있자니 지난 3년 동안 내 억장 속에 켜켜이 눌어붙어 있던 시커먼 찌꺼기들이 마침내 조금씩 바깥으로 분출되기 시작했다. 이 어처구니없이 위조된 허상의 파티 속에서 그 기생충 같은 것들은 내 피눈물 나는 인내를 발판 삼아 세상에서 가장 황당무계한 한여름 밤의 객꿈을 꾸고 작정이었던 것이다. 김비석 돌아선 나의 눈빛은 시퍼렇게 날이 선 칼날 같았고 목소리에는 살얼음이 낄 정도로 냉기가 감돌았다. 네, 대표 이사님. 첫째, 당장 박민환 이름으로 연동된 가족카드, 서브카드, 임원 차량 주유 카드까지 모든 지불 수단을 남김없이 정지시켜요. 단 10분 안에 그놈의 모든 결제 계좌가 그저 무용지물인 플라스틱 쪼가리로 영락해버리도록 만들어둬. 알겠습니다. 김비서는 태블릿 위에 빠른 속도로 지시사항을 입력했다. 둘째, 지금 당장 서울대병원 병원장 직통으로 전화 연결해 나는 내 책상 위에 가지런히 놓여있는 이미 내 서명이 끝난 이혼 합의서 사본을 뚫어지게 응시하며 한 글자 한 글자 명확하게 씹어 내뱉었다. 우리 서씨 그룹의 권한으로 즉시 박민환 어머니가 누리고 있던 VIP 병실 관련 모든 연대보증인 자격을 영구적으로 박탈시키세요. 김비서가 고개를 번쩍 치켜들었다. 그녀의 눈동자에 찰나의 경악이 스쳤으나 이내 프로다운 단정함을 되찾았다. 명심하겠습니다. 그런데 향후 발생할 병원비 결제 건에 대해서는 지난 반년 동안 누적된 금액 중 미납된 건들, 특히 건강보험이 전혀 적용되지 않은 고가의 수입산 비급여 표적항암제 청구서를 처음부터 끝까지 전부 다 끌어모아. 나는 매끄럽고 거대한 업무용 책상 모서리를 두 손으로 짚고 상체를 살짝 앞으로 기울이며 극강의 잔혹함이 도사린 눈빛을 번뜩였다. 무려 3억 원에 달하는 그 체납액들. 단 1원짜리 동전 하나 깎아주지 마. 병원 재무팀장더러 직접 청구서 다발을 들고 찾아가 박민환의 그 잘난 낯짝에 후려치라고 전해. 분부대로 모시겠습니다. 김비서는 깊숙이 허리를 숙여 한 번 더 예의를 갖추고는 등을 돌려 날렵한 발걸음으로 집무실을 빠져나갔다. 육중한 마호가니 문이 굳게 닫혔다. 나는 이미 온기를 잃고 싸늘하게 식어버린 커피잔을 다시 들어 올리며 창가로 되돌아갔다. 서울의 적나라한 태양빛은 여전히 눈이 부실 지경이었지만 이 거대한 빗줄기로도 이 탐욕으로 물들고 찌든 도시 구석구석의 추악한 영혼들까지 씻어내지는 못했다. 정확히 그 시각 서울대병원 특급 VIP 병동층. 복도는 중앙난방 시스템이 돌아가는 낮고 희미한 기계음만 맴돌 뿐 무덤처럼 고요했다. 그때 굳게 닫혀있던 병실 문이 거칠게 열렸다. 평상시 간호사들이 조심스레 두드리던 노크 소리 따위는 일절 찾아볼 수 없었다. 새카만 정장 차림의 목에는 병원 재무팀 명찰을 단 담당 직원 2명이 병실 안으로 성큼성큼 발을 들여놓았다. 선두에 선 남성은 얼굴에 어떠한 표정도 담지 않은 채 한 손에 두껍고 파란 서류철을 꽉 쥔 상태였다. 이유라가 정성껏 껍질을 발라바친 최상급 수입 체리를 쏙쏙 받아먹으며 여유롭게 텔레비전을 시청하고 있던 어머니는 갑작스러운 난입과 불길한 기세에 화들짝 놀라 몸을 떨었다. 그녀는 침대에서 벌떡 허리를 세우더니 뺨에 늘어진 심술보를 실룩거리더니 기어코 평소의 그 오만방자한 표정으로 탈바꿈했다. 지금 뭐 하는 짓이야? 너희들 위아래도 없고 기본 예절도 몰라? 어디 감히 노크도 없이 함부로 문을 벌컥벌컥 열어젖혀? 나 기함이라도 해서 심장마비로 쓰러지면 당신들이 책임질 수나 있어.
넓고 쾌적한 병실 벽을 쩌렁쩌렁 울리며 반사되어 돌아오는 그녀의 찢어질 듯한 하이톤 목소리에는 특권 계층이라는 착각 속에서 오랜 시간 병적으로 길러진 기고만장함이 잔뜩 묻어났다. 그러나 재무팀 팀장은 단 한 번의 눈썹조차 까딱하지 않았다. 그는 곧장 침상발치로 성큼 다가서더니 손에 들고 있던 파란 서류철을 펼쳐 깨알같이 인쇄된 길고 긴 금액명세서 다발을 확 뽑아내며 싸늘하게 들이밀었다. 박민환 보호자님. 저희는 통보를 자처하기 위해 올라왔습니다. 보호자님께서 머무르고 계신 이 특급 VIP 병실의 연대보증인 자격이 정확히 10분 전부터 병원 전산 시스템에서 강제 말소 처리되었습니다. 팀장의 목소리는 일말의 고저조차 찾아볼 수 없이 평탄했는데 그 서늘함이 마치 법정에서 사형 선고문을 낭독하는 판사의 그것과 다름없었다. 이 서류는 직전 반년 동안 사모님께서 처방받으셨던 비급여, 전액 수입산 표적항암제 투약 비용 및 VIP 병실 서비스 누적 청구서입니다. 모두 합산하여 총액 3억 1,200만 원입니다. 어머니의 두 눈이 그 순간 징채처럼 튀어나올 듯 커다래졌다. 그녀는 옆에 있던 협탁의 고급 과일 쟁반을 신경질적으로 후려쳤다. 붉고 탐스러운 수입 체리들이 바닥으로 와르르 흩어지며 굴러갔고 바닥에 지식여진 그 붉은 과육즙은 마치 피가 사방으로 튀어 흩뿌려진 것처럼 끔찍했다. 얘야, 이 새끼야. 지금 입에서 개코 같은 소리를 짓거리는 거야. 말소는 무슨 얼어 죽을 말소며 3억은 또 어디서 굴러먹던 개수작이야. 그녀는 팀장의 얼굴에 대고 손가락을 꼿꼿이 치켜든 채 악을 쓰기 시작했다. 튀어나오는 침방울이 허공을 갈랐고 극도의 분노와 주체할 수 없는 경악 탓에 치켜든 손가락은 사시나무 떨리듯 발작했다. 야, 너희들 우리 아들이 대체 누군지 알기나 해. 우리 아들이 국내 손가락에 꼽히는 대기업 본부장이란 말이야. 너희 건방진 것들 감히 내 약물 투여 일정 하나라도 틀어지게 만들었다가 우리 아들이 전화 한 통이면 너네 병원장 모가지도 단번에 날려버릴 수 있어. 팀장 뒤에 묵묵히 서 있던 수간호사가 그 참담한 꼴을 보더니 더는 참지 못하고 헛웃음을 피클리며 한 걸음 앞으로 나섰다. 허영과 지독한 무지에 찌든 인간을 내리깔아보는 처참한 동정의 눈빛이었다. 보호자님. 아무래도 무언가 단단히 착각을 하고 계신 모양입니다. 수간호사의 목소리에는 시퍼런 서리빨이 맺혀 있었다. 과거 사모님께서 이 병실에서 최상급 항암 치료를 안락하게 누릴 수 있었던 오직 단 하나의 이유는 외부인인 서 대표님께서 사모님의 모든 비용을 묻지도 따지지도 않고 대납해주고 계셨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방금 기점으로 서 대표님께서는 사모님 명의로 걸어두었던 모든 보증을 영구적으로 전면 철회하셨습니다. 수간호사는 손을 쭉 뻗어 길게 늘어진 영수증 끝자락을 손끝으로 매섭게 찔러댔다. 지금 즉시 그 대단하신 아드님께 전화를 거셔서 오늘 해가 지기 전까지 이 천문학적인 체납액을 전액 납부하시기 바랍니다. 만약 입금이 확인되지 않을 시 다음 차수 표적항암제 투약은 즉결 취소되며 사모님은 짐을 싸서 1층 로비 옆에 붙어있는 후덥지근한 일반 6인실 병동으로 강제 전실 조치될 것입니다. 어머니의 창백했던 안색이 일순간 검붓게 달아올랐다. 입을 쩍 벌린 채 무트로 내팽개쳐진 물고기 마냥 숨을 헐떡거리더니 목구멍 안쪽에서 컥컥 하는 괴상한 쇳소리를 토해냈다. 그녀는 양손으로 환자복 가슴팍을 쥐어뜯듯 세게 움켜잡았고 동공은 통제력을 잃고 허옇게 뒤집혔다. 그 직후 옆에 놓여있던 혈압 및 심박수 모니터 기기에서 삐익하는 소름 끼치도록 날카로운 응급경보음이 찢어질 듯 울려 퍼졌다. 바로 그 시각 강남구의 어느 최고급 명품 시계 부티크 매장 안. 박민화는 세상을 다 가진 듯 몹시 의기양양하게 이유라의 허리를 당겨 끌어안은 채 영롱한 빛을 뿜는 유리 진열장 앞에 기대어 서 있었다. 그의 몸에는 내가 선물해준 아르마니 맞춤 정장이 걸쳐져 있었고 손목에는 방금 막 시범 삼아 차본 4천만 원을 호가하는 롤렉스 서브마리너 그린 모델이 감겨 있었다. 자기야. 이 시계 진짜 자기를 위해 태어난 것처럼 착 감긴다. 기유라가 콧소리 섞인 애교를 부리며 그의 어깨에 뺨을 비비적거렸다. 그녀의 두 눈동자에는 노골적인 탐욕의 빛이 개걸스럽게 번뜩였다. 우리 다음 달에 한남동 자택으로 이사 들어가고 나면
자기가 이 시기에 차고 회사 임원진 와인 파티에 참석해봐 장담하는데 사람들 시선이 전부 기죽어서 자기만 쳐다볼걸? 박민환이 입가가 귀에 걸릴 듯 득의양양한 미소를 터뜨렸다. 눈가에 자글자글하게 잡힌 주름 사이에는 구역질이 밀려올 만큼의 기름기가 진득하게 배어 있었다. 그는 아주 멋들어진 척 지갑에서 그 블랙 가족 카드를 뽑아내더니 비릿한 미소를 띠고 손가락 2개로 집어 올려 옆에서 굽신거리는 매니저에게 거만하게 넘겨주었다. 긁으세요. 일시불로. 매니저는 극도로 공손히 2손을 모아 카드를 받아 들고 카운터로 향하더니 결제용 포스기 단말기에 카드를 부드럽게 긁어내렸다. B. 단말기에서 사무적이고 짧은 알림음이 울렸고 곧이어 하얀색 영수증 한 장이 기계음과 함께 밀려나왔다. 영수증을 슬쩍 확인한 매니저의 얼굴에서 환했던 미소가 시멘트처럼 딱딱하게 굳어버렸다. 그녀는 난감하고 당혹스러운 표정으로 조심스레 고개를 들어 박민환을 쳐다보았다. 대단히 죄송하지만 손님. 고객님께서 주신 카드는 지금 결제 승인이 거절되었습니다. 박민환의 얄팍한 웃음이 안면 근육 위로 얼어붙었다. 그는 품에 안고 있던 이유라를 거칠게 밀쳐내고 카운터로 성큼성큼 다가가 매니저의 손에 들린 영수증을 짐승처럼 낚아챘다. 종이 위에는 감정이 싹둑 잘려나간 검은색 글씨체로 극명한 문장 하나가 찍혀 있었다. 정지되었거나 해지된 카드입니다. 그럴 리가. 이 기계가 단단히 미친 거 아니야. 당신 지금 이 카드 한도가 얼만지나 알고 짓거리는 소리야. 박민환의 이마 위로 식은 땀이 한꺼번에 솟구쳐 올랐다. 그는 사색이 된 얼굴로 덜덜 떨리는 손가락을 지갑에 쑤셔 넣고 다른 신용카드 2장을 마구잡이로 구겨서 뽑아냈다. 이거 긁어봐. 여기 이것도 긁어보고. B. 거래가 거절되었습니다. B. 거래가 거절되었습니다. 연달아 던진 카드들이 족족 정지 화면을 토해냈다. 바로 그 찰나. 그의 정장 안주머니에 처박혀 있던 스마트폰이 미친 듯이 발작하며 진동하기 시작했다. 소름 끼치는 벨소리가 쥐죽은 듯 조용한 고급 거울 부티크 안에 흉하게 울려 퍼졌다. 그는 몹시 당황하며 손을 허둥지둥 움직여 스마트폰을 꺼내 들었고 화면에는 서울대병원 재무팀이라는 발신자 번호가 떠 있었다. 전화를 낚아채듯 받아든 순간 수화기 너머로 들려온 것은 애타게 아들을 부르는 어머니의 목소리가 아니었다. 피 한 방울 안 섞인 듯한 병원 법무팀의 차갑고 기계적인 독촉 경고였다. 3억 원이요. 박민환의 2다리가 중심을 잃고 푹 꺾여버렸고 그는 쿵 하는 소리와 함께 뒤쪽에 있던 호화로운 유리 진열장으로 나동그라졌다. 핏기가 가셔 백지장처럼 하얗게 질린 그의 입술이 경련을 일으키듯 파들파들 떨렸고 동공에는 밑바닥조차 보이지 않는 칠흑 같은 공포와 경악만이 가득 들어찼다. 곁에 서 있던 이유라는 예민하게 심상치 않은 낌새를 눈치챘다. 극도의 공포에 빠져 허우적거리는 박민환을 힐끗 쳐다보고는 아직 결제도 끝내지 않은 그의 손목 위에 롤렉스 시계로 시선을 옮겼다. 그녀의 눈빛은 순식간에 소름 끼칠 정도로 차갑게 돌변했다. 그녀는 단 한치의 망설임도 없이 쥐도 새도 모르게 두어 발자국 뒷걸음질 쳤다. 내 집무실 안은 무덤처럼 고요했다. 거대한 마호가니 업무용 책상 위, 새까만 최고급 가죽 데스크 매트 위에는 직통 휴대전화가 덩그러니 놓여 있었다. 갑자기 액정이 켜지며 뿜어낸 푸르스름한 불빛이 집무실의 정적을 찢어발겼다. 다급한 진동 소리와 함께 휴대전화가 책상 위를 긁으며 우웅, 우웅하는 둔탁한 마찰음을 냈다. 액정 한가운데에는 박민환이라는 세 글자가 요동치고 있었다. 오늘 오후 들어서만 벌써 11번째 걸려온 전화였다. 나는 의자 등받이에 깊숙이 기대어 앉아 끊임없이 깜빡이는 그 이름을 싸늘하게 내려다보았다. 붉은색 네일아트를 한 검지를 허공에 멈춘 채 천천히 오른손을 뻗었다. 손끝과 달아오른 유리 액정 사이의 거리는 불과 1mm도 채 남지 않았다. 하지만 내 검지는 끝내 터치패드 위로 내리꽂히지 않았다. 손끝을 살짝 비틀어 나는 잔인할 만큼 여유로운 몸짓으로 기기 측면의 무음 버튼을 꾹 눌렀다. 심장을 조여오던 물리적인 진동 소리가 일순간 뚝 끊겼다. 어스름한 집무실 안에서 푸르스름한 액정 불빛만이 외롭게 깜빡거렸는데
마치 유리병에 갇혀 죽어가는 반딧불이 같았다. 나는 손을 거두고 부드러운 송아지, 가죽 의자 깊숙이 몸을 파묻었다. 책상 한 구석에는 방금 막 코르크를 딴 로만의 꽁띠 한 병이 놓여 있었다. 크리스탈 와인 잔을 들어 내 몫으로 반잔을 조금 안 되게 따랐다. 검붉은 와인이 조명 빛에 반사되어 마치 핏빛 같은 색채를 띠었고 짙은 오크통 향기가 블랙베리의 떫은 맛과 뒤섞여 순식간에 내 콧속을 가득 채웠다. 차갑고 야은 유리 손잡이를 손바닥에 밀착시킨 채 나는 와인잔을 부드럽게 흔들었다. 내 시선은 다시 휴대전화 액정에 머물렀다. 12번째, 28번째, 55번째. 액정 속 숫자가 한 번씩 뛰어오를 때마다 전화기 너머의 그 남자가 한층 더 깊은 나락으로 떨어지며 붕괴하고 있다는 것을 의미했다. 나는 와인잔을 들어 가볍게 한 모금 머금었다. 서늘한 와인이 혀 밑을 감싸고 넘어가며 달콤함과 씁쓸함이 교차하는 지독한 여운을 남겼다. 내 머릿속에는 불현듯 2년 전 그해 겨울의 기억이 걷잡을 수 없이 떠올랐다. 폭설이 쏟아지던 늦은 밤이었다. 서울의 기온은 영하 15도까지 곤두박질 쳤다. 나는 난방 배관마저 오래되어 막혀버린 그 끔찍한 반지하 단칸방에 웅크려 앉아 곰팡내가 진동하는 낡은 이불을 뒤집어 쓴 채 고열로 인한 오한에 온몸을 사시나무 떨듯 떨고 있었다. 따뜻한 물이라도 한 잔 마시려고 주방으로 기어가던 나는 극심한 현기증에 휩싸여 차가운 시멘트 바닥으로 볼품없이 고꾸라졌다. 무릎이 까져 피가 배어 나왔고 그 핏물은 낡아 빠진 수면 바지로 스며들었다. 그때의 나 역시 지금의 박민환처럼 휴대전화를 부서져라 꽉 쥐고 달달 외우고 있던 그 번호로 끊임없이 전화를 걸었다. 1통, 2통, 30통. 마침내 45번째 전화를 걸었을 때야 연결된 수화기 너머로 들려온 것은 홍대 클럽의 고막을 찢을 듯한 중저음의 클럽 음악 소리와 이유라의 애교 섞인 웃음소리였다. 너 진짜 정신병자 아니야. 그때의 박민환은 수화기에 대고 극도로 짜증 섞인 목소리로 소리를 빽질렀다. 그의 목소리에는 숨기지 못한 혐오감이 가득했다. 우리 엄마 말이 100번 맞았어. 넌 남자 없이는 하루도 못 버티는 기생충 같은 년이야. 나는 이 집안 하나 먹여 살리겠다고 여기서 이 악물고 뼈 빠지게 접대하고 있는데 넌 나한테 이깟 구멍만 한 개인 시간조차 허락을 안 해주냐? 제발 다신 전화하지 마. 진짜 재수 좀 붙게. 뚝뚝뚝 전화는 매몰차게 끊어졌다. 그날 밤 나는 얼음장 같은 방바닥에서 뜬 눈으로 밤을 지새우며 억지로 아침을 맞아야 했다. 정확히 그 순간부터 내 몸속 어딘가의 무언가는 이미 완벽하게 숨통이 끊어져 버렸다. 그리고 그 자리를 대신 채운 것은 서울의 한겨울 칼바람보다 더 시퍼렇고 냉혹한 명료함이었다. 액정 불빛이 다시 환해지며 내 상념을 현실로 돌려놓았다. 107번째. 그 숫자를 본 내 입가에 기어이 일말의 온도조차 없는 조소가 번졌다. 시간이 얼추 맞았다. 공포라는 감정은 기나긴 발효의 시간을 거치고 나서야 비로소 가장 매혹적인 절망의 악취를 풍기는 법이니까. 나는 두 손가락을 뻗어 휴대전화의 가장자리를 집어들고 검지로 화면을 살짝 밀어 초록색 통화 버튼을 눌렀다. 내친김에 스피커폰 모드까지 켰다. 지아나, 내 말 듣고 있어. 제발 아무 말이라도 좀 해봐. 전화가 연결되자마자 스피커를 뚫고 박민환의 오장육부가 뒤틀리는 듯한 처절한 통곡 소리가 터져나왔다. 삑사리가 나고 쉰 목소리에는 거친 쇳소리와 극도의 공포가 뒤섞여 있었는데 마치 덤프트럭의 반토막이 짓눌린 채 피투성이가 되어 살려달라고 발버둥 치는 유기견 같았다. 배경음은 끔찍하게 소란스러웠다. 응급실 특유의 아비규환 같은 타급함이 고스란히 전해졌다. 타일 바닥을 거칠게 구르는 이동식 들것의 바퀴 마찰음, 심장 제세동기 충전 완료를 알리는 찢어지는 기계음, 그리고 사람들을 밀치며 비키라고 악을 쓰는 간호사들의 목소리가 생생하게 들려왔다. 보호자분 안 계세요? 환자분 심실세동 왔습니다. 당장 기관 삽관 준비해. 스피커 너머로 응급의학과 전문의의 다급한 고함이 터져나왔다. 지아나, 내가 잘못했어. 내가 진짜 죽을 죄를 지었어.
박민환의 울음소리에는 콧물이 잔뜩 낀 진득한 소리가 섞여 있었다. 콧물과 눈물로 범벅이 된 그의 방금 전 역겨운 낯짝이 생생하게 상간만을 곱씹었다. 지아나, 제발 무슨 말 좀 해봐. 어머니 좀 살려주라. 우리 일에 궤도 부부의 연을 맺었던 사이인데 내가 어떻게 이렇게 피도 눈물도 없이 굴 수가 있어. 내가 끝내 아무런 반향조차 안 쥐어짜내자. 박민환의 어조는 애원에서 점차 벼랑 끝에 몰린 자의 처절한 광기로 바뀌어갔다. 병원만 문제가 아니야. 방금 전에 법무팀 구실 치는 놈들한테서 지옥 같은 전화가 왔는데 오늘 해지기 전까지 돈 확인 안 되면 내일 아침에 출근하자마자 법원에 강제집행 신청해서 내 월급 통장부터 모조리 압류하겠대. 그 새끼들이 날 완전히 짓밟아 죽이려고 작정했다고. 그의 호흡은 이미 엉망진창으로 파탄나 있었고 토해내는 글자 하나하나가 핏물을 머금고 목구멍 가장 끔찍한 심연에서 억지로 뱉어내는 핏덩어리 같았다. 이유라, 그 갈보 같은 년이 날름 도망갔어. 내가 빚져가며 사준 롤렉스 시계까지 훔쳐서 튀었다고. 지아나, 나한테는 이제 너밖에 없어. 내 목숨줄은 너 하나뿐이라고. 내가 이 돈만 대신 갚아주면 내일 당장 그년이랑 호적 파버리고 평생 내가 하라는 대로 개처럼 다 할게. 내 발밑에서 엎드려 길게. 박민환. 마침내 내가 입술을 뗐다. 짧디 짧은 세 글자는 꽁꽁언 얼음판 위에 사뿐히 떨어져 내린 눈송이처럼 가벼웠고 그 어떤 감정의 동요조차 담겨 있지 않았다. 전화기 넘어 미친 듯 울부짖던 발작이 일순간 뚝 멎었다. 물에 빠져 헐떡대던 자가 마침내 끄트머리 동아줄 하나라도 거머쥔 듯한 거칠고 격렬한 숨소리만이 정적을 채웠다. 너 혹시 기억나니? 우리가 이혼 서류에 도장 찍던 날 내 어머니가 병실 소파에 앉아 단숨에 들이켜시던 그 차디찬 얼음물 나는 와인잔을 들어 우아하게 한 모금 축인 뒤 어둠이 짙게 깔리기 시작한 서울의 스카이라인을 깊고 그윽한 눈으로 응시했다. 그렇게 뼛속까지 시린 얼음을 잔뜩 채워 마셨으니 내 짐작건대 지금쯤이면 내 어머님의 핏줄 속 혈액도 그 얼음물처럼 싸늘하게 얼어붙었겠지. 지아나, 너 지금 대체 무슨 소리를? 박민환의 목소리는 너무 심하게 사시나무 떨리듯 떨려 온전한 문장조차 구성하지 못했고 이빨이 부딪히며 딱딱거리는 소파음이 전파를 타고 고스란히 건너왔다. 내가 널 위해 특별히 준비한 싱글 라이프 회귀 선물. 지옥 끝까지 잘 즐기길 바라. 나는 그에게 애걸복걸할 1초의 시간조차 허락하지 않았다. 가차없이 엄지손가락으로 빨간색 종료 버튼을 눌러버렸다. 딸깍. 집무실은 다시금 시체 안치소처럼 적막해졌다. 나는 잔에 남은 핏빛 와인을 한 입에 모두 털어넣고 휴대전화를 책상 서랍 가장 어두운 구석에 대충 처박아 버렸다. 다음 날 아침 8시 30분. 하늘은 당장이라도 짓눌러버릴 듯 칙칙하고 무거웠고 서울에는 뼛속까지 시린 겨울비가 억수같이 쏟아지며 내리고 있었다. 여의도의 출근길 아침 역시는 늘 그렇듯 토 나올 만큼 숨막혔고 회색과 검은색 무채색 정장 차림을 한 무수한 직장인들은 영혼을 박탈당한 일개미 떼처럼 까만 우산을 받쳐든 채 무표정한 낯짝으로 각자의 빌딩 콘크리트 박스 속으로 빨려 들어가고 있었다. 대한중공업 본사 사옥 1층 로비는 대낮처럼 환하게 불을 밝히고 있었다. 청소 용역이 대리석 바닥을 파리가 미끄러질 정도로 광을 내 닦아둔 탓에 천장에 매달린 눈부신 크리스탈 샹들리에 조명이 그대로 반사되어 빛나고 있었다. 공기 중에는 갓볶아 추출한 고급 커피의 향긋함과 직원들이 찍고 지나가는 출입 통제기의 단조로운 띡띡 거리는 인식음이 맴돌았다. 나는 사옥의 거대한 회전 유리문 밖에 우뚝 섰다. 오늘 나는 내 재력을 철저히 위장하기 위해 걸치던 동대문 싸구려 기성복을 입지 않았다. 날카롭고 세련되게 재단된 새까만 최고급 캐시미어 롱코트를 걸치고 그 이너로는 조르조 아르마니의 이번 시즌 한정판 실크 블라우스를 입었으며 발끝에는 10cm 굽의 크리스찬 루브탱 시그니처 레드솔 하이힐을 신고 있었다. 내 등 뒤로는 신장 190cm가 훌쩍 넘는 각 잡힌 무채색 슈트 차림의 목석 같은 표정을 한 경호원 4명이 병풍처럼 도열해 있었다. 대표 이사님, 타깃인 박민환이 현재 1층 출입 게이트 앞에 대기 중입니다. 김 비서가 거대한 검은색 의전용 장우산을 받쳐들어 비스듬히 들이치는 빗방울을 막아주며
한 손에 태블릿 화면을 확인한 뒤 깍듯하게 보고를 올렸다. 나는 가볍게 턱을 까딱여 끄덕인 뒤 앞을 향해 발을 내디뎌 바닥에 고인 빗물 웅덩이를 도도하게 밟고 지나갔다. 하이힐 핀 굽이 티끌 하나 없이 반짝이는 대리석 바닥을 쪼갤 듯 내리찍을 때마다 뚜벅, 뚜벅, 뚜벅 하는 극도로 청아하고 날카로운 파열음이 울려 퍼졌다. 웅성거리는 로비 한복판에서 그 파공음은 몹시 이질적으로 튀었고 마치 처형장으로 인도하는 단두대의 북소리처럼 지독하게 위압적이었다. 머리를 쳐박고 바쁘게 움직이던 직원들이 무의식 중에 발걸음을 일제히 늦췄다. 따뜻한 생수통을 나르던 안내 데스크의 여직원이 동작을 멈추고 토끼 눈을 크게 떴다. 자동 판매기 근처에 모여 캔커피를 홀짝이며 잡담을 나누던 남직원 몇몇의 시선도 자석에 끌린 듯 내게로 쏠렸고 내 뒤를 짐승처럼 바짝 따르는 근육질 경호원들의 살벌한 기류에 혼비백산하며 허둥지둥 양옆으로 물러나 널찍한 모세의 기저귀를 터주었다. 내 서늘한 시선은 로비의 거대한 인파를 관통해 직원 출입 게이트 앞에 구차하게 매달려 있는 그 식충이 같은 남자에게 한치의 오차 없이 통쾌하게 꽂혔다. 저게 정녕 내가 알고 지내던 그 콧대 높고 기고만장했던 대기업 본부장 새끼가 맞단 말인가? 박민화는 어제 입었던 이미 비바람에 흠뻑 젖어 구겨진 걸레짝 같은 맞춤 정장을 그대로 걸치고 있었다. 넥타이는 풀어 헤쳐져 목에 삐딱하게 걸쳐져 있었고 셔츠 기든 단추가 풀린 채였는데 그 안으로 땀방울과 빗물에 찌들어 누렇게 변색한 셔츠 깃이 아주 흉하게 드러났다. 그의 머리카락은 길거리의 마른 잡초 한 줌처럼 엉겨붙어 이마를 가리고 있었고 움푹 파인 눈두덩이 아래로는 짙은 다크서클이 시커멓게 괴사된 고기처럼 내려앉아 있었다. 쉰내가 진동하는 그의 전신에서는 밑바닥까지 시궁창으로 추락한 자의 역겨운 냄새와 구제불능의 절망감이 풀풀 풍겼다. 그는 대한중공업 인사본부장의 정장 소매를 사색이 되어 부여잡고 실성한 미친놈처럼 싹싹 빌며 애걸복걸하고 있었다. 본부장님, 제발 제 말 한 번만 들어보십시오. 오늘 아침에 날아온 그 법원의 급여 압류 독촉 통지서, 그거 완벽한 전산 오류입니다. 제가 3억이라는 빚을 질 깜냥이나 됩니까? 당장 제 직무를 정지시키시면 저 죽습니다. 저 오늘 하반기 최대 VIP 거래처 임원진 미팅 일정까지 꽉 잡혀 있고, 박 본부장, 이거 당장 안 놔. 인사본부장은 오물을 밟은 듯 극도로 혐오스런 표정을 지으며 그를 후려쳐 떼어내려 애썼고 그의 이마에는 화가 나 핏대가 굵게 서 있었다. 이 새끼가 회사 얼굴에 아주 똥칠을 해대고 있어. 오늘 동트자마자 법원 가압류 팩스가 대표님 집무실 책상 위로 직행했고 당신 월급 통장은 단 1원 하나 못 되게 전면 동결 조치 떨어졌어. 천문학적인 다중채무를 지고 언제 사채업자 깡패 새끼들이 야구빠따 들고 회사 본사로 쳐들어올지 모르는 시한폭탄을 어떤 미친 회사가 핵심 인사 요직에 남겨둔대. 뚜벅, 뚜벅, 뚜벅. 내 매서운 하이힐 교향곡이 그들의 수다쟁이 등 뒤 약 3m 지점에서 딱 멈춰섰다. 박민환의 몸이 전기에 감전된 듯 돌덩이처럼 굳어버렸다. 그는 녹슨 마리오네트 관절 인형처럼 삐거덕거리며 뻣뻣하게 목덜미를 비틀었다. 내 오만한 현재 모습이 그의 동공의 초점에 선명하게 맺히는 순간 그의 눈알은 튀어나올 듯 한계치까지 확장되었고 입술은 사시나무 떨리듯 발작적으로 파르르 떨렸으며 목구멍에서는 컥, 컥 하는 아무런 의미도 없는 쇳소리 단말마만 질질 새어나올 뿐이었다. 지지아나, 그는 자기 눈점막 앞에 펼쳐진 현실을 도저히 받아들일 수 없는 멍청한 면상이었다. 그에게 나는 늘 5만 원짜리 싸구려 블라우스만 걸치고 좁아터진 주방에서 온몸에 찌든 삼겹살 기름 냄새를 풍기며 자기 어머니가 손가락질하며 쌍욕을 퍼부어도 입도 뻥긋 못하고 바들바들 떨던 그 등신 같던 찌질한 며느리 아니었던가. 그런 피라미가 어떻게 머리부터 발끝까지 수천만 원어치 최고급 명품을 휘감고 거구의 경호원을 부리며 로비 안의 공기 자체를 압살시켜버리는 무자비한 여왕벌로 군림할 수 있었단 말인가. 나는 그의 혼비백산한 꼬락서니를 벌레 보듯 완벽히 무시했다. 고개를 살짝 까딱여 김 비서를 향해 오른손 바닥을 위로 펼쳤다. 김 비서가 즉각 한 걸음 로봇처럼 다가서더니 안에 두툼하게 각 잡힌 누런 대형 서류 봉투 하나를 내 손바닥 위에 소중한 국보를 다루듯 공손히 얹어주었다. 나는 엄지와 검지,
단 두 손가락만으로 빳빳한 봉투의 밑동을 가볍게 틀어쥐고 손목을 스냅하듯 까닥 뒤집어 엎었다. 차르륵. 수백 장 가까이 되는 인쇄된 종이 뭉치들이 마치 폭설에 휘날리는 눈보라처럼 대낮같이 밝은 로비 형광등 조명을 받으며 허공에 궤적을 그렸고 마침내 무릎 꿇은 박민환의 발밑을 정중앙으로 반짝이는 대리석 바닥을 흉악무도하게 뒤덮어버렸다. 주변을 빙 둘러싸고 구경하던 말단 직원들 사이에서 헉 하는 경악에 찬 비명이 억눌려 터져나왔다. 도저히 가십거리의 유혹을 견디지 못한 몇몇 대리급 직원들은 목을 기린처럼 빼고 바닥에 나뒹구는 종이의 실체를 대놓고 훔쳐보았다. 그 흙뿌려진 종이들 위에는 첫 번째로 서울대병원 재무팀이 정식으로 발부한 3억 1,200만 원이라는 천문학적 체납 약제비 독촉장 명세서 뭉텅이가 있었다. 두 번째로는 내 명의로 된 가족 카드를 뻔뻔하게 도용하여 지 애인이자 상간녀인 이유라라는 인턴녀에게 샤넬 신상백, 불가리 다이아몬드 목걸이, 그리고 그 알량한 롤렉스 금시계까지 긁어다 바친 수천만 원어치 소비 결제 상세 내역서가 수두룩하게 찍혀 있었다. 세 번째 파편들은 한술 더 떠. 두 연놈이 청담동 최고급 부티크 프라이빗 호텔에서 장장 6개월 동안 대실과 투숙을 밥 먹듯 드나들었던 결제 기록, 심지어 입에 담기조차 수치스러운 복도 폐쇄회로 텔레비전 캡처 사진들까지 아주 낯뜨겁게 인쇄되어 있었다. 눈을 후벼 파는 이 완벽한 물증들은 마치 손바닥에 철판을 대고 수백 명의 본사 임직원들이 벌떼처럼 몰려든 한복판에서 박민환의 그 위선적이고 역겨운 낯짝을 인정사정 없이 연타로 후려갈기는 가공할 만한 따귀나 다름없었다. 군중 속은 물을 끼얹은 기름 냄비처럼 순식간에 폭발했다. 쑥덕거리는 뒷담화 소리가 걷잡을 수 없는 해일처럼 로비 벽을 타고 밀려들었다. 세상에 맙서사, 저 여자 신입으로 들어온 그 여우 같은 이유라 인턴 아니에요? 와, 소름 쫙 돋네. 본처 카드를 훔쳐 한도 무제한으로 상간녀한테 저딴 명품들을 턱턱 조공 갖다 바쳤다고? 진짜 토 나온다. 상도덕 없는 수컷. 자기 애미 병원비 3억을 떼먹고 안 갚아서 법원에 넘어갔다고? 어쩐지 아침부터 재무팀 난리 나고 월급 통장에 빨간 딱지 붙더라니. 이 새끼 완전 기생충 인간 말종 쓰레기였네. 경멸과 조롱, 뼛속 깊은 혐오와 조소가 담긴 수백 개의 날선 시선들이 마치 고도로 정밀한 수수용 메스처럼 무자비하게 날아들어 박민환이 그토록 필사적으로 포장해온 젠틀한 엘리트의 껍데기를 회치듯 낱낱이 도려냈다. 대낮의 밝은 광장 한복판에 그의 가장 썩어 문드러진 추악한 흑막의 내장이 알몸으로 까발려진 것이다. 피 끓고 인터넷에 환장하는 젊은 사원들 몇 명은 앞다투어 스마트폰을 축혀들고 카메라 렌즈를 들이대며 찰칵찰칵 플래시 터뜨림의 향연을 벌였다. 박민환의 두 무릎 관절은 마침내 몸통을 지탱할 마지막 동력마저 상실했다. 그는 쿵 소리를 내며 바닥에 흩뿌려진 종이 더미 위로 개처럼 엎어지더니 양손 손톱이 부러지도록 바닥을 벅벅 긁어대며 그 수치스러운 증거물들을 어떻게든 몸뚱이로 가려 숨기려 발악했다. 하지만 그가 허겁지겁 구질구질하게 주워 담으려 할수록 그 서류들은 비웃기라도 하듯 로비 저 멀리 더 넓은 곳으로 미끄러져 퍼져나갔다. 보지 마. 다들 보지 말라고. 찍지 마 개새끼들아. 그는 뇌수가 터진 사람처럼 이성을 잃고 악을 쓰며 돼지 멱다는 비명을 질러댔고 비통한 눈물과 누런 콧물이 범벅되어 제 입으로 주르륵 흘러들어갔다. 지아나. 내가 나한테 도대체 어떻게 이럴 수 있어. 넌 내가 이 자리에서 피를 토하고 죽어 자빠지는 꼴을 기어이 봐야만 직성이 풀리겠어. 나는 그 하찮은 개미새끼 마냥 내 발밑에 기어다니는 비루한 남자를 군주의 시선으로 한없이 오만하게 내려다보았다. 꼬리를 다리 가랑이 사이에 말아넣고 제 주인에게 살려달라 애원하는 똥개 같은 그 추태를 감상하면서도 내 핏줄 속 심박수에는 단 1파운드의 동요조차 치솟지 않았고 그저 발의 차이는 가장 더럽고 축축한 쓰레기 봉투를 볼 때나 느낄 법한 극한의 절대적 냉랭함만이 영하의 온도처럼 불어 닥칠 뿐이었다. 널 벼랑으로 밀어 죽여. 나는 뻥 뚫린 코웃음을 치며 입꼬리를 비릿하게 당겨 치명적인 조소를 날렸다. 박민환 씨, 피해자 코스프레 그만하고 갑과 을의 먹이사절부터 제대로 직시해. 나라는 거대한 숙주가 떨어져 나간 넌 당장 내일 숨 넘어갈 자기 어미 호흡기 병원비 하나 결제할 능력치도 안 돼서 기껏 전처 신용카드나 몰래 긁어대며
어린애한테 있는 척 돈지랄 허세를 부리던 밑바닥 루저 새끼에 불과해. 나는 여유롭게 한 발짝 키리를 내디뎌 10cm짜리 바늘같이 뾰족한 구두 뒷굽으로 대리석 바닥에 나풀거리는 그 3억 원짜리 병원 변제 독촉장을 정확히 짓밟아버렸고 동시에 그 종이를 줍기 위해 파닥거리며 기어오던 그의 집게 손가락 관절을 가차없이 도마위 생선 대가리 치듯 내리찍어버렸다. 아악! 박민화는 생살이 찢겨나가는 듯한 처절하고 끔찍한 비명을 쩌렁쩌렁 지르며 반사적으로 피를 본 손을 빼내려 허우적댔지만 내 온몸에 체중이 실린 루브탱 피닐 굽의 뼛속까지 짓눌려 꿈틀거리지도 못했다. 나는 개를 조련하듯 상체를 살짝 아래로 숙여 서리빨 같은 시선을 그의 충혈된 동공 깊은 곳에 푹 찔러 넣었다. 그리고 목소리 톤을 한없이 낮춰 주변 벌레들의 웅성거림에 섞이지 않게 오직 우리 두 사람 사이에서만 지옥의 소리로 꽂힐 수 있는 데시벨로 속삭였다. 이 단돈 3억. 내 어미가 지난 반년 동안 내 돈으로 구차하게 숨구멍 연명하던 목숨값이야. 정확히 72시간, 딱 3일 준다. 단 1원짜리 10원짜리 동전 하나 덜컹거림 없이 완벽하게 내 계좌로 토해내. 안 그러면 우리 서대그룹의 피도 눈물도 없는 하이에나 법무팀 로펌을 총동원해서 널 포함해 내 몸 구석에 남은 그 알량한 장기 쪼가리랑 골수 한 방울까지 탈탈 믹서기에 갈아 남김없이 쥐어짜 내 팔게 만들어줄 테니까. 말을 마친 나는 마치 길을 걷다 누군가 배설해 놓은 개의 진득한 오물을 밟은 듯 끔찍하게 혐오스러운 표정으로 구두를 매몰차게 빼냈다. 바로 그 찰나. 로비 대문 바깥쪽 VIP 전용 엘리베이터 쪽에서 미친 듯이 다급하고 요란한 구두 발소리가 로비 바닥을 때리며 울려 퍼졌다. 대한중공업의 최고 결정권자인 대표이사가 이마에 폭포수 같은 식은땀을 미친 듯이 쏟으며 숨이 턱 막힌 채 미친 듯이 내달려오더니 그는 내 앞에 이르러 거의 대리석 바닥에 이마를 쳐박고 폴더폰처럼 허리를 90도로 꺾으며 굽신거리는 저를 단행했다. 서 회장님. 회장님께서 이렇게 비루하고 누추한 곳까지 친히 왕림하시다니요. 보안팀 보고를 너무 늦게 받아 제가 미리 정문 마중을 나가지 못해 대단히 송구합니다. 대표이사의 늙은 목소리는 성대결절이 온 환자처럼 덜덜 요동치고 있었고 이마에 둥글게 맺힌 식은땀이 볼을 타고 뚝뚝 빗물처럼 바닥으로 떨어졌다. 왁자지껄하던 수백 명의 로비 전체가 일순간 영하 100도로 급냉한 듯 살벌한 정적에 휩싸였다. 한참 불난 집에 부채질하듯 낄낄거리며 구경 불판 삼매경에 빠져있던 말단 직원들은 서 회장님이라는 천상계 세 글자 호칭을 듣는 순간 심장마비라도 온 듯 단체로 헉 하고 뜨거운 숨을 삼켰고 모두가 모가지를 거북이처럼 푹 숙인 채 바닥개미만 뚫어지게 쳐다보며 단 한 번의 숨소리조차 내쉬지 못하고 공포에 떨었다. 서씨 의료그룹. 거기가 어디인가. 바로 이 대한중공업의 핵심 미래 먹거리인 수백억 대 의료기기 개발 사업 프로젝트 서너 개의 숨통을 오롯이 틀어지고 있는 최상위 포식자, 절대 권력의 대한민국 탑티어 재벌 기업이었기 때문이다. 나는 캐시미어 코트 주머니에서 눈처럼 새하얀 최고급 실크 손수건을 한 장 꺼내어 아까 그 오물 같은 버러지 새끼와 스치느라 빗물이 살짝 튀어 묻은 손끝을 아주 여유롭고 오만방자한 동작으로 섬세하게 닦아냈다. 귀 아주 훌륭한 대한중공업의 대기업 채용 기준 하나는 오늘 저를 참으로 감탄스럽고 경이롭게 하는군요에 나는 그 더러워진 실크 손수건을 핏물이 터진 박민환의 면상에 대충 툭 하고 쓰레기 던지듯 투척해버리며 북극의 빙하처럼 차갑게 내뱉었다. 만약 대한중공업의 이런 치명적인 기밀 핵심 부서 요직에 이딴 구제불능의 도덕적 결함이 있는 사기꾼 전과자 잡놈이 떡하니 월급 루팡 자리를 꿰차고 앉아 조직을 갉아먹는 구조라면 우리 서씨 네트워크스와 귀사가 굳게 맺기로 구두 협의한 하반기 수천억대 대형 합작 프로젝트 계약은 아무래도 원점에서부터 진지하게 백지화 재고를 무조건 해야 할 필요성이 뼈저리게 느껴지네요. 대표이사의 안색이 그 순간 피를 한 바가지 쏟아낸 부검대 위에 시신처럼 스산하고 새하얗게 질려버렸다. 그는 용수철 튕기듯 획하고 뒤를 돌더니 바닥에 흉측하게 널브러져 있는 불펜 박민환을 향해 핏대 선삿대질을 해대며 대동맥이 끊어질 듯 악에 받쳐 포효했다. 보안 요원. 경호팀 다들 밥 처먹고 어디 구석에 박혀있어. 당장 저 상종 못할 쓰레기 개자식 목덜미랑 양 겨드랑이 쥐어잡고 회사 밖 아스팔트 바닥으로 내동댕이 쳐.
박민환, 너 이 새끼 지금 이 시간부로 징계고 나발이고 우리 회사에서 짐도 챙기지 말고 영구 파면 해고 처리야. 내 놈 새끼가 우리 회사 브랜드 이미지에 돌이킬 수 없이 먹칠을 한 막대한 명예훼손 손해배상 청구 의약금에 대해서는 우리 그룹 법무팀에서 민형사상으로 직접 콩밥을 먹여버릴 테니 당장 구치소 갈 준비나 처해라. 체격이 황소같이 우람한 건장한 보안팀 경호 직원 5-6명이 쏜살같이 맹수처럼 달려들더니 마치 정화조 시궁창에 처박힌 쉰내 나는 걸레짝을 집게로 끌어내듯 박민환의 양쪽 팔을 어깨가 탈골될 듯 거칠게 틀어쥐고 로비 회전문 밖 빗속으로 무자비하게 질질 잡아 끌고 가기 시작했다. 지안아. 서지안. 너 나한테 이렇게까지 피도 눈물도 한 방울 없이 잔인하게 내 숨통을 끊어놔야 직성이 풀리냐. 내가 100번 1000번 잘못했어. 제발 나 숨 떨어지지 않게 살 길 하나만 열어주라. 박민환의 그 처절하고도 꼴사나운 단발막 절규가 천장이 높은 드넓은 로비 안에서 귀곡산장처럼 메아리치며 흩어졌지만 이내 회전문 밖에서 억수같이 휘몰아치는 겨울 비바람의 굉음과 꽉 막힌 출근길 차들의 시끄러운 클렉슨 소리에 완벽하게 집어삼켜져 버렸다. 나는 그에게 동정의 눈길 한 올 2번 다시 던져주지 않은 채 우아하게 뒤꿈치를 돌려 치켜 세웠다. 4명의 듬직한 에이스 경호원들에게 완벽한 철통 호의를 받으며 단 1g의 미련조차 없이 그 빌딩의 화려한 회전 유리를 여유롭게 빠져나왔다. 3개월 후 서울의 빌딩 숲의 봄은 기어이 더디게 오고 있었고 얄미운 꽃샘 추위의 앙칼진 사풍은 여전히 퇴근길 사람의 뼛속을 무자비하게 시리게 파고들었다. 관악구 구석, 평생 햇빛 한 줌, 달빛 한 줌 들어오지 않는 퀴퀴한 빈민촌 반지하 방의 녹슨 현관 철문 앞에는 며칠 전 법원 집행관이 꽝꽝 붙여놓은 붉은색 강제 집행 차압딱지가 섬뜩하게 나부끼고 있었다. 그 닫힌 철문 안쪽에서는 예전보다 한층 더 짐승 우리 같은 지독해진 시큼한 곰팡내와 씻지 않은 찌린내가 진동을 했다. 몇 달 전만 해도 서울 한복판 VIP 특급 병실 침대에 거드름 피우며 기대 앉아 차가운 얼음물을 단숨에 들이키며 손가락질과 온갖 폐악질을 쏟아내던 잘난 시어머니는 현재 거뭇거뭇한 곰팡이가 시체처럼 잔뜩 핀 라텍스 매트리스 위에 중풍으로 완전 반신불수가 되어 초연하게 누워 있었다. 표적항암제 투약이 수납 체납으로 강제 중단된 후 그녀의 암세포 병세는 브레이크 터진 트럭처럼 걷잡을 수 없이 악화되었고 이제는 대소변은커녕 제 힘으로 몸을 뒤척이는 것조차 영영 불가능해진 채 그저 동공이 풀려 혼용무도해진 희번득한 눈깔로 천장에 거미줄처럼 핀 곰팡이 꽃만 멍하니 바라보며 입가를 벌린 채 미약한 끙끙 앓는 죽어가는 짐승 소리만 토해내고 있었다. 한때 온 세상을 발 아래 둔 듯 의기양양 잘나가던 명문대 출신 대기업 본부장 박민환은 3억의 빚을 갚으려다 불법 사채업자들에게 끌려가 처참하게 쇠파이프로 린치를 당해 왼쪽 다리에 십자인대와 정강이 뼈가 아작이 나 영구적인 절름발이가 되어버렸다. 그는 매일같이 새벽 인력시장을 전전하며 덜렁거리는 불구다리를 질질 끌며 서울 변두리 외곽 공사판이나 진흙탕을 뒹굴며 무거운 시멘트 포대와 벽돌을 짊어지고 목숨과 맞바꾼 푼돈에 불과한 일당을 벌어 빈속을 간신히 연명했다. 그러나 그 피와 땀방울이 서린 일당조차 통장에 찍혀 만져보기가 무섭게 공사판 입구에서 죽치고 기다리던 양팔의 이레즈미 문신을 감고 눈에 살기를 띤 악질 용역 깡패 수구먼 놈들이 득달같이 달려들어 단 1원의 짤짜리 동전 하나 남기지 않고 포악하게 모조리 뜯어갔다. 그는 이렇게 완벽하고도 눈부시게 이 자본주의 사회에서 가장 밑바닥을 더럽게 기어야 하는 군뱅이 같은 구덩이 시궁창으로 영원히 추락했고 절망의 늪에서 밤하늘의 낭만적인 별을 올려다볼 쥐꼬리만 한 알량한 자격마저 무참히 빼앗겨 버렸다. 그리고 지금의 나, 서지아는 서울 테헤란로 한복판 노른자 땅에 우뚝 솟은 서씨 대기업 본사 4억 최상층. 그 절대적인 재력과 권력의 심장부인 호화로운 회장실 최고급 마호가니 책상 의자 앞에 우아하고 도도하게 다리를 꼬고 앉아 있었다. 거대한 무반사 통유리창 너머로 펜트하우스 뷰처럼 내려다보는 대한민국 서울의 가장 아름다운 전경이 내 발 아래 거대한 은빛 융단처럼 찬란하게 쫙 펼쳐져 있었다. 구름을 뚫고 찬란하게 쏟아져 내린 눈부신 태양빛이 출렁이는 한강 수면 위로 흩어져 황금비드로 오만하게 춤을 추고 있었다. 나는 넓은 마호가니 책상 위에 놓인
갓 로스팅에 추출한 따뜻하고 진한 블랙커피 잔을 들어 올려 가볍게 향을 온전히 음미하며 한 모금 머금었다. 아메리카노의 첫맛인 그 씁쓸한 기운은 내 새치 혀끝에서 개눈 감추듯 자취를 감췄고 오직 내 오감을 꿰뚫는 복수의 극한, 그 짜릿하고도 치명적인 달콤함만이 오래도록 내 입안에 감돌았다.